장편 소설 만원의 기적, 금빛 만년필의 증언. 제1장 눈동이에 핀 붉은 선에 몰아치는 칼바람이 낡은 교복 치마 사이를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이은별은 시린 손을 입가에 대고 연신 입김을 불어넣었지만 이미 감각이 무뎌진 손끝은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다. 고시원 한 칸의 월세와 하루 한 끼의 컵라면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18배 겨울.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후 은별에게 남은 것은 세상의 냉대와 부모님이 남긴 빚뿐이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은별은 지름길인 으슥한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이 영감탱이가 죽고 싶나? 지갑 내놓으라고. 거친 욕설과 함께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은별은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곳에서 검은 패딩을 입은 장정셋이 한 노인을 구석에 몰아넣고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노인은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만하세요. 은별의 외침에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다. 뭐야, 웬 계집애가? 죽고 싶냐? 꺼져. 하지만 은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유망주로 불리며 전국대회 동메달까지 따냈던 실력자였다. 비록 가난 때문에 운동을 포기해야 했지만 몸이 기억하는 감각은 여전했다. 은별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달려들었다. 첫 번째 남자가 휘두른 주먹을 가볍게 피한 은별의 오른발이 공중을 갈랐다. 정확히 남자의 옆구리에 꽂혔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다. 당황한 나머지 두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은별은 유연하게 몸을 낮춰 회전하며 그들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어지는 앞차기와 돌려차기. 불과 2분도 채 되지 않아 세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은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의 고급스러워 보이는 코트는 흑투성이가 되었고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 눈가를 적시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노인은 간신히 눈을 떠 은별을 바라봤다. 공포와 고통으로 얼룩진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은별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생각보다 몸이 너무 가벼웠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뼈마디가 앙상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네. 병원비가 없어.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완강히 거부했다. 은별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병원비가 무서워 고통을 참아야 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럼 할아버지, 어디 따뜻한 데서 좀 쉬셔야 해요. 학생, 미안하지만 국밥 한 그릇만 사줄 수 있겠나?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정신이 아득하네. 은별은 주머니를 뒤졌다. 손끝에 잡히는 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다. 일주일치 식비였다. 이 돈을 쓰면 내일부터는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노인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네, 할아버지. 가요. 제가 맛있는 국밥 사드릴게요. 마침표 은별은 노인을 이끌고 인근의 24시간 순잔의 국밥으로 향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장국 한 그릇이 나오자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은별은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어 차마 한 그릇을 더 시키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 먹고 왔다며 웃어 보였다. 노인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다. 따뜻한 국물이 몸에 들어가자 노인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은별의 연락처를 물었다. 학생 이름이 뭔가? 이은별이에요. 은별. 별처럼 빛나는 아이구나. 내 꼭 이 은혜를 잊지 않으마. 노인은 품 안에서 낡았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금빛 만년필을 꺼내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은별은 10,000원 한 장 없는 빈 주머니로 돌아갔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인연의 시작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제2장 학교 정문의 기적. 다음 날 아침, 은별은 평소처럼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어젯밤의 소동 때문인지 온몸이 뻐근했다. 그런데 학교 근처에 다다르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평소 조용하던 골목에 시커먼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었다. 야, 저거 봐. 다 벤츠 아냐. 누구 오는 거야? 대통령이라도 오는 거 아냐.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길가에 멈춰섰다. 최고급 블랙 세단 10여 대가 학교 정문을 에워싸듯 멈춰섰다.
차문이 일제히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내려 일렬로 늘어섰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맨 마지막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내렸다. 은별은 눈을 의심했다. 어젯밤 흙투성이가 된 채 골목길에 쓰러져 있던 그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오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와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중후한 기품이 흘러넘쳤다. 은별아.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은별을 향해 걸어왔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노인의 뒤를 따랐고 학생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할아버지, 여긴 어떻게 마침표. 어제는 정말 고마웠다. 덕분에 살았어. 노인은 비서가 건네는 서류 가방에서 하얀 수표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백지 수표다. 내가 원하는 액수를 적어라.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상관없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주변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은별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은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못 받아요, 할아버지. 전 그냥 국밥 한 그릇 사드린 것뿐이에요. 이건 국밥값이 아니라 내 목숨값이다. 어서 받아라. 싫어요. 돈 바라고 도와드린 거 아니에요. 정말 보답하고 싶으시면 어제 쓴 국밥값 10,000원만 돌려주세요. 그럼 돼요. 은별의 단호한 말에 노인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재산을 노리고 아첨을 떨었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은별을 응시하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좋다, 국밥값은 나중에 갚으마. 대신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같이 먹지 않겠니? 내 정식으로 대접하고 싶구나. 은별은 잠시 망설였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눈빛을 거절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노인은 바로 국내 최대 제약회사인 미래제약의 강민수 회장이었다. 제3장 허브농장의 비밀과 슬픈 기억. 강 회장의 저택은 서울 외곽의 거대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저택이었지만 은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화려한 거실이 아니라 저택 뒤편의 작은 허브농장이었다. 라벤더, 로즈마리, 카모마일, 은은한 향기가 가득한 그곳은 거대한 집의 적막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따뜻했다. 강 회장은 그곳에서 은별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여기는 내 10년 전 죽은 손녀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란다. 서연이는 백혈병을 앓았지. 내 제약회사 회장이면서도 정작 내 손녀 하나 살릴 약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평생의 한이구나. 강 회장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은별의 손을 꼭 잡았다. 어젯밤 너를 처음 봤을 때 서연이가 돌아온 줄 알았다. 당차고 정의로운 그 눈빛이 꼭 닮았어. 은별아, 내가 너의 할아버지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은별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부모님을 잃고 홀로 세상과 싸워온 그녀에게 강 회장의 고백은 그 어떤 돈보다 값진 선물이었다. 은별은 그날 이후 매주 주말마다 저택을 방문했다. 함께 허브를 가꾸고 서연이의 일기를 읽어주며 두 사람은 피보다 진한 유대감을 쌓아갔다. 은별은 알바비를 쪼개 할아버지를 위한 회색 털실 장갑을 직접 떴다. 겨울마다 손이 차가워지는 할아버지를 위한 선물이었다. 강 회장은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그 장갑을 아꼈다. 그는 보답으로 은별에게 자신의 보물 1호인 금빛 만년필을 선물했다. 이건 내 아내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란다. 여기 작은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되는 특수 제작된 펜이지. 내가 혹시 치매라도 걸려 중요한 걸 잊을까봐 만들어준 거야. 은별아, 이걸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라.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널 지켜줄 게다. 제4장, 독리를 드러낸 자식들.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 회장의 외동딸 박지연과 그녀의 남편 최민우는 은별의 존재가 눈에 가시였다. 수조원에 달하는 유산을 물려받아야 할 자신들 사이에 근본도 없는 고등학생이 끼어든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기집애가 아버지 돈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거 몰라요. 박지연은 저택에 들이닥쳐 은별에게 돈다발을 뿌리며 모욕을 줬다. 흥신소를 동원해 은별의 빚과 과거를 조사해 학교의 재벌 회장을 꼬신 여고생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은별의 삶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학교 친구들은 수군거렸고 선생님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은별은 굴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알기에 그녀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러자 박지연 부부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밤,
박지연은 강 회장의 주치의인 김 원장을 매수했다. 김 원장, 아버지 진단서 조작해. 초기 알츠하이머로. 법적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만들어야 해. 대가는 5억이야. 돈에 눈이 먼 주치의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박지연 부부는 강 회장을 허브 농장에 가두고 강제로 경영권 이양 서류에 지장을 찍게 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지연아, 민우야. 아버지, 이제 쉬세요. 이 회사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강 회장은 울부짖었지만 힘없는 노인의 몸으로는 장정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때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달려온 은별 역시 박지연이 고용한 괴한들에게 붙잡혔다. 이 기집애도 처리해.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둬둬. 은별은 입이 틀어막힌 채 어두운 폐창고로 끌려갔다. 하지만 그 긴박한 순간에도 은별은 할아버지가 준 금빛 만년필의 녹음 버튼을 몰래 눌러 주머니 속에 넣었다. 제5장 폐창고의 탈출과 절박한 질주.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 밧줄에 묶인 채 깨어난 은별은 공포에 질렸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가 위험했다. 그녀는 태권도로 단련된 근력을 이용해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었다. 낡은 선반에 날카로운 모서리에 밧줄을 대고 수백 번을 문질렀다. 살점이 패이고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마침내 밧줄이 끊어졌다. 그녀는 환기창을 부수고 탈출해 밤새 숲을 헤치며 달렸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미래제약 본사 10층 컨벤션 홀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지연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강민수 회장님은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주치의의 진단서와 회장님의 지인이 찍힌 경영권 양도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부로 제가 마침표. 거짓말입니다. 문이 콱 열리며 흑투성이가 된 은별이 나타났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교복은 찢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경비원. 저 미친 기집애 당장 끌어내. 박지연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경호원들이 은별을 덮치려 할 때 은별은 품 안에서 금빛 만년필을 꺼내 마이크 앞에 들이댔다. 김 원장, 5억 줄 테니 아버지 치매 진단서 조작해. 아버지, 어서 지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저 기집애 팔을 부러뜨릴 거니까. 으악. 할아버지, 안 돼요. 혼란의 박지연과 최민우의 악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고 주치의를 매수한 정황, 그리고 은별을 납치하라는 명령까지 모든 진실이 스피커를 타고 주주들의 귀에 꽂혔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주주들은 박지연 부부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박지연과 최민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제6장 진정한 봄 그리고 가족.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병원에서 깨어난 강 회장은 곁을 지키던 은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은별아. 내 자식들이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그는 박지연 부부를 경영권에서 영구 제명하고 그들의 모든 직위를 박탈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불러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았다. 한 달 뒤 은별은 더 이상 낡은 고시원에 살지 않았다. 그녀는 강 회장의 정식 수양 손녀이자 미래제약의 후계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은별은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고집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한번 순잔의 국밥을 찾았다. 이모, 여기 해장국 2그릇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쏘시는 거예요. 은별의 웃음소리가 국밥집 안에 가득 퍼졌다. 순자 이모는 쟁반을 들고 나오며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우리 은별이. 이제 정말 공주님이 다 됐네. 강 회장은 국밥 한 숟갈을 크게 떠넣으며 흐뭇하게 은별을 바라봤다. 은별아, 너는 10,000원으로 내 목숨을 샀지만 나는 전 재산으로도 너라는 진심을 다 사지 못할 것 같구나. 창밖에는 어느새 긴 겨울이 가고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찾아와 있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사랑.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만들어낸 기적은 그렇게 두 사람의 인생에 영원한 봄을 선물했다. 은별은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이 뜬 회색 장갑 위로 꼭 쥐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나무가 그녀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몇 년 후 성인이 된 은별은 미래제약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이 되었다. 그녀의 첫 사업은 10,000원의 희망 프로젝트였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었다. 은별은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준 금빛 만년필로 서류에 서명한다. 그 펜은 이제 증언의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희망의 도구가 되었다. 강 회장은 100살이 넘도록 은별의 곁을 지켰고 은별의 결혼식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당당히 입장했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값진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은별은 그날의 10,000원짜리 국밥을 먹을 때마다 되새기곤 했다.